다골성의 탄생, 신념.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안톤 체흑. 노먼 커즌스는 그의 유명한 저서 웃음의 치유력에서 20세기의 위대한 음악가 파블로 카잘스에 관한 유명한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그것은 신념과 변화에 관한 얘기로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커즌스는 90세 생일을 며칠 앞둔 위대한 첼리스트 카잘스를 만났다. 그는 나이 든 거장이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노쇠한 데다 관절염을 앓고 있어 옷을 입는데도 남의 도움이 필요했다. 폐기종을 앓고 있어서 숨쉬는 것조차 힘들어했다. 몸은 구부정했고 머리를 앞으로 쭉 내민 채 다리를 질질 끌며 걸었다. 손은 퉁퉁 부어있고 손가락은 굳어 있었다. 늙고 지친 모습이었다. 아침 식사 전 카잘스는 그가 즐겨 연주하는 피아노 앞으로 다가가 아주 힘겹게 피아노 의자에 앉았다. 그는 힘들어하면서 부은 손가락을 움켜쥔 채 건반 위에 올려놓았다.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커즌스가 보는 앞에서 카잘스가 갑자기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신하는 것이다. 그는 예전처럼 자원감이 충만한 상태에 몰입하더니 생리체계가 변화하여 건강하고 힘이 넘치면서도 유연한 피아니스트가 되어 연주를 하기 시작했다. 커진스는 그 모습을 손가락이 천천히 풀리면서 마치 꽃봉오리가 햇살을 향해 피어나듯 건반에 닿았다. 그의 허리는 곧게 펴졌다. 그리고 드디어 아주 편안하게 숨쉬는 모습으로 보였다라고 묘사했다. 피아노를 연주한다는 생각이 그의 내적 상태와 생리체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카잘스는 바흐의 평균을 클라비어를 아주 정교한 감각과 기교로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 브람스의 협주곡을 연주했다. 그의 손가락들이 건반 위를 질주하는 듯 했다. 커즌스는 그의 온몸이 음악 속에 녹아있는 것 같았다라고 썼다. 그의 몸은 더 이상 뻣뻣하지도 쪼그라들지도 않았고 유연하고 우아했으며 관절염이 완전히 해방된 것처럼 보였다. 피아노 연주를 마치고 일어났을 때 그는 처음 연주하려고 피아노에 앉을 때와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똑바로 서서 키도 커 보였다. 발도 질질 끌지 않고 걸었다. 그는 바로 식사 테이블로 와서는 넉넉하게 식사하고 해변으로 산책을 나갔다. 신념, 우리 두뇌의 사령탑. 우리는 흔히 신념을 신조나 교리로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신념은 그렇게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의미에서 보면 신념이란 자신을 이끄는 원칙, 하지만 근본적인 의미에서 보면 신념이란 자신을 이끄는 원칙, 선언 또는 인생의 의미와 방향을 제공하는 열정 같은 것이다. 신념은 뇌의 사령탑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어떤 일을 진실이라고 믿는 것은 그 상황에 대한 내적 표상을 뇌에 전달하는 것이다. 카잘스는 음악과 예술에 대한 강한 신념이 있었다. 그것은 그의 삶의 아름다움과 질서 그리고 숭고함을 주었고 그래서 매일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다. 그는 초월적인 예술의 힘을 믿었기에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의욕이 넘쳤다. 그의 신념은 매일 아침 피곤한 노인을 활력이 넘치는 전제로 바꾸어 놓았다. 어떤 의미에서 예술이 그의 생명을 붙잡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존 스튜어트 밀은 신념을 가진 한 사람의 힘은 관심뿐인 99명의 힘과 같다. 이 말은 왜 신념이 탁월성으로 가는 문을 여는 길인지 잘 말해주고 있다. 신념은 신경체계에 직접 명령을 한다. 우리가 어떤 것을 진실이라고 믿으면 우리는 말 그대로 그것이 진실이라는 내적 상태로 들어간다. 신념을 효과적으로 다루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강력한 힘이 된다. 반면에 우리의 행동과 사고를 한정짓는 신념은 자원감이 풍부한 신념이 활력을 주는 것만큼이나 파괴적인 것이 된다. 역사를 보면 종교는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을 주었다. 신념은 우리 안에 깊이 있고 풍부한 자원을 개발해서 우리가 바라는 결과를 만들어준다. 신념은 우리가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안내한다. 아울러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지도이자 나침반 같은 것이다. 신념이나 목표에 접근할 능력이 없으면 의욕이 생길 수 없다. 그것은 모터나 방향키가 없는 보트와 같은 것이다. 확실하게 길을 안내하는 신념이 있을 때 우리는 행동하는 힘,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힘을 갖게 된다. 신념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한다. 사실 신념만큼 인간의 행동을 강력하게 이끄는 힘은 없다. 본질적으로 인간의 역사는 신념의 역사이다. 예수나 모하메드, 코페르니쿠스, 콜럼부스, 에디슨, 아인슈타인처럼 역사를 바꾼 인물은 모두가 신념 체계를 바꾼 사람들이다. 행동을 바꾸려면 자신의 신념부터 바꿔야 한다. 탁월성을 본받으려면 그 탁월성을 이루어낸 사람들의 신념을 본받으면 된다. 신념 생리체계까지 지배하는 힘. 인간의 행동에 대해 알면 알수록 인생에서 신념이 얼마나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실감하게 된다. 신념의 힘은 대부분 우리가 가진 힘을 가지고 있는지 실감하게 된다. 인간의 행동에 대해 알면 알수록 인생에서 신념이 얼마나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실감하게 한다. 신념의 힘은 대부분 우리가 가진 논리적 틀을 뛰어넘는다. 심지어 생리체계에서도 신념, 일치된 내적 표상이 현실로 나타난다. 얼마 전 정신분열증에 대한 놀라운 연구가 있었다. 한 여자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다. 그녀의 혈당치는 정상이었다. 그런데 그녀가 당뇨병 환자라고 믿자 그녀의 몸이 당뇨병 환자처럼 변했다. 그녀의 신념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비슷한 이야기로 트랜스 상태에 빠지게 한 후 뜨거운 쇠라고 속이고 얼음 조각을 몸에 대는 실험을 한 연구가 있었다. 얼음을 댈 때마다 접촉된 부위에 화상을 입은 것처럼 물집이 잡혔다. 그가 받아들인 것은 실제 자극이 아니었다. 신념, 즉 의심하지 않고 신경체계에 직접 작용하는 내적 커뮤니케이션이었다. 두뇌는 단순히 들은 대로 할 뿐이다. 플라시보, 약 효과.
효과가 무엇인지 알고 있을 것이다. 아무 성분도 없는 가짜 알약을 먹었을 때도 효과 있는 약이라고 믿는 사람은 약의 효과를 경험하게 한다. 질병을 치료하는데 신념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노먼 커즌스는 항상 약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다. 약이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건강을 회복하는데 신념은 항상 필요하다. 고 결론 지었다. 출혈성 위궤양 환자 집단을 대상으로 벌인 놀랄만한 플라시보 효과 연구 결과도 주목할 만하다. 두 집단으로 나누어 실험했다. 그중 한 집단에게 완벽하게 고통을 없애는 신약이라고 하면서 약을 주었다. 두 번째 집단에게는 약효가 잘 알려지지 않는 실험 중인 약이라고 하면서 약을 주었다. 그 결과 첫 번째 집단은 70%가 위궤양 통증이 상당히 완화된 것을 경험했다. 그러나 두 번째 집단에서는 겨우 25%만이 비슷한 효과를 냈다. 두 집단에게 제공된 약은 모두 아무런 약성분이 들어있지 않았다. 유일한 차이는 그들이 택한 신념 체계뿐이었다. 부작용이 있다고 알려진 약을 투여하고도 그것이 좋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해줬더니 환자들이 전혀 아픈 증세를 보이지 않았다는 더 놀라울 만한 연구도 있다. 앤드류 와일 박사가 조사한 결과는 약을 복용하는 환자의 약효는 거의 정확하게 그들의 기대치에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암페타민이라는 각성제를 먹이고도 진정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고 바비투르산염이라는 진정제를 먹고도 각성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약의 마술은 환자의 마음에 있는 것이지 약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웰 박사는 결론 지었다. 이 모든 예에서 보듯이 그 결과에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신념이고 신념은 뇌와 신경체계에 꾸준히 일관성 있게 전달되는 메시지이다. 이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마술 같은 것은 없다. 신념은 단지 내적 상태, 행동을 지배하는 내적 표상에 불과하다. 그것은 가능성에 대한 강한 신념, 즉 어떤 일에 성공할 수 있다거나 어떤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신념이다. 또는 성공할 수 없다는 신념, 자신은 능력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성공할 힘을 빼앗기는 부정적인 신념일 수도 있다. 실패한다고 믿으면 그 메시지가 우리를 실패로 이끈다. 어떤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든 할 수 없다고 말하든 둘 다 옳다는 말을 기억하라. 두 종류의 신념은 모두 큰 힘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어떤 종류의 신념이 더 상위에 있고 어떻게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신념,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삶의 도구. 탁월성은 신념을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대부분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신념은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우리는 자신을 올가매는 부정적인 신념을 선택할 수도 있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신념을 선택할 수도 있다. 성공으로 가는 신념을 택할 수도 있고
원하는 결과를 이룰 수 있는 신념을 선택할 수도 있다. 또한 부정적인 신념과 자신을 올가매는 신념을 없애버릴 수도 있다. 우리에게 신념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신념은 정신적이고 지적인 개념이며 행동과는 분리된 별개의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황당한 생각이다. 신념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신념은 행동이나 결과와 분리된 것이 아니다. 신념은 정확하게 터널 속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우리의 잠재 능력을 얼마나 개발할 수 있는지 결정하는 것이 신념이다. 신념은 아이디어의 흐름을 열어줄 수도 있고 막아버릴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이 주방에 가려는 것을 보고 친구가 소금 좀 갖다 줄래? 라고 부탁한다. 그때 그는 소금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라고 말한다. 그리고 주방에 가서 잠시 두리번거리며 소금을 찾다가 결국 못 찾고 소금이 안 보여 라고 하고 소리친다. 그러자 그 친구가 다가와 눈앞에 있는 선반에서 소금을 꺼내며 이렇게 말한다. 바보, 잘 보지도 않고 눈앞에 있잖아. 뱀이 있었으면 벌써 물렸겠다. 그가 주방으로 가면서 소금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은 그의 뇌에게 소금을 보지 말라고 명령한 것이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암점증이라고 부른다. 말하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는 모든 경험이 뇌에 저장된다는 것을 잊지 마라. 기억할 수 없다고 말하면 정말로 기억할 수 없게 된다. 반대로 할 수 있다고 말하면 신경체계에 뇌의 경로를 열도록 명령하여 필요한 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신념에 대해 가진 오해는 신념은 정신적이고 지적인 개념이며 행동과는 분리된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황당한 생각이다. 신념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신념은 행동이나 결과와 분리된 것이 아니다. 신념은 정확하게 타결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다. 우리의 잠재 능력을 얼마나 개발할 수 있는지 결정하는 것이 신념이다. 신념은 아이디어의 흐름을 열어줄 수도 있고 막아버릴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보자. 어떤 사람이 주방에 가려는 것을 보고 친구가 소금 좀 갖다 줄래? 라고 부탁한다. 그리고 그때 그는 소금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데? 라고 말한다. 그리고 주방에 가서 잠시 두리번거리며 소금을 찾다가 결국 못 찾고 소금이 안 보여 하고 소리친다. 그러자 그 친구가 다가와 눈앞에 있는 선반에서 소금을 꺼내며 이렇게 말한다. 바보, 잘 보이지도 않고 눈앞에 있잖아. 뱀이 있었으면 벌써 물렸겠다. 그가 주방으로 가면서 소금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은 그의 뇌에게 소금을 보지 말라고 명령한 것이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암점증이라고 부른다. 말하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는 모든 경험이 뇌에 저장된다는 것을 잊지 마라. 기억할 수 없다고 말하면 정말로 기억할 수 없게 된다. 반대로 할 수 있다고 말하면 신경체계에서 뇌의 경로를 열도록 명령하여 필요한 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다. 신념의 원천. 다시 묻는다. 신념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일관된 방법으로 자신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 미리 만들어 놓은 내적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이다. 다시 묻는다. 신념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일관된 방법으로 자신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 미리 만들어 놓은 내적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다. 신념은 어디서 생기는 걸까?
왜 어떤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신념을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신념을 갖고 있을까? 탁월성을 불러일으키는 신념을 본받으려면 우선 신념이 어디서 생기는지 알아야 한다. 첫 번째, 신념의 원천은 주위 환경이다. 주위 환경은 성공이 성공을 낳고 실패가 실패를 낳게 하는 순환고리를 만드는 냉혹한 현실이다. 빈민가 생활이 정말로 무서운 것은 매일매일 겪는 좌절과 약탈 때문이 아니다. 그건 극복할 수 있다. 진짜 악몽은 환경이 신념과 꿈에 미치는 영향이다. 늘 보는 것이 실패나 좌절뿐이라면 성공할 수 있는 내적 표상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 지난 장에서 본받기는 누구나 늘 하고 사는 것이라고 말했다. 풍요와 성공 속에서 자라게 되면 풍요와 성공을 본받을 수 있다. 풍요와 성공 속에서 자라게 되면 풍요와 성공을 쉽게 본받을 수 있다. 그러나 빈곤과 좌절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면 쉽게 찾을 수 있는 모델은 역시 빈곤과 좌절뿐이다. 아인슈타인은 자기가 속한 사회의 편견과 다른 의견을 태연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다. 아인슈타인은 자기가 속한 사회의 편견과 다른 의견을 태연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다. 대부분은 그런 생각을 품는 것조차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내가 지도하는 본받기 교육의 고급 과정에는 대도시 노숙자들을 찾아가서 실습하는 시간이 있다. 우리는 그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의 신념 체계와 사고 전략을 본받아 본다. 음식을 대접하고 따뜻한 말로 지금 어떻게 사는지, 자신의 처지를 어떻게 느끼는지, 왜 이렇게 살게 되었는지 얘기를 부탁한다. 그리고 매우 힘든 육체적 감정적 비극을 이겨내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끈 사람들과 그들을 비교한다. 최근 우리는 28살 된 건강하고 똑똑해 보이는 준수한 청년 한 명을 초대했다. 간단히 비교해보자. 미첼은 훨씬 더 보잘것없는 자원을 가지고도 인생을 변화시켜 행복하게 사는데 그는 왜 불행하게 노숙자로 살까? 미첼은 어린 시절부터 삶의 기쁨을 찾기 위해 심한 장애를 이겨낸 사람들을 많이 보며 자랐다. 그런 사람들을 보며 미첼의 마음속에는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어 라는 신념이 생겼다. 반대로 존이라는 이 청년은 그런 모델이 전혀 없는 환경에서 자랐다. 그의 어머니는 창녀였다. 아버지는 총으로 사람을 쏘아 교도소에 갔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8살 때 그에게 헤로인 마약 주사를 놓았다. 그런 환경에서 그는 근근히 목숨만 부지해 살아가는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노숙자로 지내며 도둑질을 일삼고 마약으로 고통을 잊고 사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 환경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다. 그는 잘못하면 남에게 이용만 당하고 자신에게 진정한 사랑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 그날 저녁 우리는 그 청년과 함께 지내면서 그의 신념 체계를 바꾸어 놓았다. 이것은 6장에서 설명할 것이다. 그는 다시 거리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날 저녁 이후 마약도 끊었다. 그는 새로운 일을 새로 시작했다. 지금은 친구도 새로 사귀고 새로운 신념도 갖게 되었다.
그는 새로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환경에서 살고 있다. 시카고 대학의 벤자민 블룸 박사는 크게 성공한 100명의 젊은 운동선수, 음악가,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다. 그는 젊은 천재들이 대부분 어렸을 때 특별하게 총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그들의 천재성은 깊은 관심과 지도와 보살핌을 받으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천재적 재능이 드러나기 전에 먼저 그들은 자신이 특별한 사람일 것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 환경은 신념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일지 모르지만 유일한 요인은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부잣집 아이들은 모두 부자로 살고 가난한 아이들은 절대로 가난을 뛰어넘을 수 없을 것이다. 그것 말고도 신념을 낳고 키워주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다른 경험과 다양한 학습 방법이 있다. 두 번째, 신념을 형성하는 요인은 크고 작은 경험들이다. 신념을 형성하는 요인은 크고 작은 경험들이다. 누구에게나 평생 잊지 못할 여러 가지 사건이 있다. 존 F. 케네디가 암살당하던 날, 여러분은 어디에 있었는가? 어느 정도 나이가 있다면 분명히 그날을 기억할 것이다. 그날 많은 사람들의 세계관이 바뀌었다. 이와 같이 누구에게나 평생 잊지 못할 경험, 즉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영원히 머릿속에 박혀버린 사건들이 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신념을 형성하는 경험이다. 열 살 때 나는 무엇을 하며 살 것인지 생각하다가 스포츠 작가나 스포츠 방송 아나운서가 되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유명한 스포츠 아나운서인 하워드 코셀이 우리 동네 백화점에서 그의 신간사적 출판기념 사인회를 연다는 기사를 신문에서 읽었다. 나는 스포츠 방송 아나운서가 되려면 전문가와 인터뷰 연습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이 기회에 최고의 전문가와 인터뷰를 시도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했다. 나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녹음기를 빌려와서는 어머니에게 백화점까지 태워달라고 했다. 내가 도착했을 때 하워드 코셀은 막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덜컥 조바심이 났다. 마지막 한마디라도 받아내려고 서로 싸우다시피 하는 기자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나는 이리저리 기자들의 팔밑으로 뚫고 들어가 어렵게 코셀 씨에게 접근한 뒤 번개같이 빠르게 내가 누구인지 설명하고 잠시 인터뷰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러자 그는 10여 명이나 되는 기자들을 기다리게 하고 내 인터뷰에 응해주었다. 그때의 경험은 무엇이 가능한지, 내 인생에서 누구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할 때 그 보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 신념을 바꾸어 놓았다. 코셀 씨의 격려 덕분에 나는 계속 일간지에 글을 쓰고 신문방송 분야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었다. 나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녹음기를 빌려와서는 어머님께 백화점까지 태워달라고 했다. 내가 도착했을 때 하워드 코셀은 막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덜컥 조바심이 났다. 마지막 한마디라도 받아내려고 서로 싸우다시피 하는 기자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나는 이리저리 기자들의 팔 밑으로 뚫고 들어가 어렵게 코셀 씨에게 접근한 뒤 빠르게 내가 누구인지 설명하고 잠시 인터뷰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러자 그는 10여 명이나 되는 기자들을 기다리게 하고 내 인터뷰에 응해주었다. 그때의 경험은 무엇이 가능한지, 내 인생에
누구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할 때 그 보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 신념을 바꾸어 놓았다. 세 번째 신념은 지식을 통해 형성된다. 지식은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또는 독서나 영화처럼 세상을 다른 눈을 통해 보는 곳에서도 얻을 수 있다. 지식은 환경이라는 족쇄를 깨뜨리는 좋은 방법이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다른 사람의 업적에 대해 읽을 수만 있다면 자신도 성공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질 수 있다. 흑인 정치학자인 로버트 커빈 박사는 뉴욕타임즈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 메이저리그 최초 흑인 선수였던 제키 로빈슨이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았다고 썼다. 그를 흠모하는 마음 덕택에 더 많이 발전할 수 있었고 나의 기대 수준을 높일 수 있었다. 네 번째 신념은 과거의 결과를 통해서 형성된다. 할 수 있다는 신념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것을 한번 실행해 보는 것이다. 한 번이라도 성공하면 다음에 성공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기가 훨씬 쉽다. 할 수 있다는 신념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것을 한번 실행해 보는 것이다. 단 한 번이라도 성공한다면 다음에 또 성공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기가 훨씬 쉽다. 마감일에 맞추기 위해 나는 이 책의 초고를 한 달 안에 써야 했다.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다. 그러나 1장을 하루에 마쳤을 때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한 번 성공하면 다음에 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다. 이 책의 원고를 제 시간에 끝낼 수 있다는 신념이 생긴 것이다. 기자들 역시 마감 시간 때문에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다. 매일 마감 시간에 쫓기면서 1시간 안에 기사를 써내야 하는 것만큼 스트레스 받는 일도 없을 것이다. 새내기 기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한두 번 성공하고 나면 계속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나이를 먹는다고 그들이 똑똑해지거나 민첩해지는 것은 아니다. 얼마의 시간이 남았든 시간에 관계없이 기사를 써보낼 수 있다는 신념 때문에 그들은 원하면 언제라도 기사를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코미디언이나 비즈니스맨 등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일종의 자기 충족적 예언이 된다. 다섯 번째, 미래를 머릿속에서 현실처럼 경험하면 신념이 된다. 다섯 번째, 미래를 머릿속에서 현실처럼 경험하면 신념이 형성된다. 과거의 경험이 내적 표상을 바꾸어 신념을 갖게 하는 것처럼 미래에 원하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상상하는 것도 같은 효과를 낸다. 과거의 경험이 내적 표상을 바꾸어 신념을 갖게 하는 것처럼 미래에 원하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상상하는 것도 효과를 낸다. 나는 이것을 결과 선행 체험이라고 부른다.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주변 상황에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우리가 말하는 성공을 기성 체험으로 경험하라. 그렇게 하면 우리의 내적 상태 그리고 행동이 바뀌게 된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내적 상태, 신념, 그리고 행동이 바뀌게 된다. 여러분이 세일즈맨이라면 1만 달러를 버는 것과 7만 달러를 버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쉬울까? 10만 달러를 버는 것이 더 쉽다. 이유는 간단하다. 1만 달러가 목표라면 그저 밥이나 굶지 않을 정도의 돈을 벌겠다는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의 목표이고 일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내적 표상이라면 어떻게 열정적이고 용기가 샘솟고 자원감이 풍부한 상태가 될 수 있을까? 흥분을 느낄 수 있을까? 아니 겨우 밥술이나 먹으려고 열심히 일해야 한단 말인가?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나는 그 정도로는 자신을 움직일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영업은 똑같은 영업이다. 얼마를 벌기를 원하든 똑같이 전화해야 하고 사람도 만나야 하고 상품도 배달해야 한다. 그러는데 1만 달러 목표보다 10만 달러 목표가 훨씬 더 신나고 매력적이다. 그와 같이 신나고 흥분된 내적 상태는 단지 밥값 정도 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잠재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도록 행동하게 할 것이다. 돈만이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목표가 무엇이든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머릿속에 분명한 이미지로 떠올려서 마치 그것을 달성한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 내적 표상을 해보라. 그러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내적 상태를 갖게 될 것이다. 신념을 선택하고 바꾸는 방법. 신념을 선택하고 바꾸는 방법. 이러한 모든 것이 신념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이다. 우리는 되는 대로 신념을 갖는 수가 많다. 우리는 좋든 나쁘든 주변 환경에서 생긴 일을 그냥 흡수한다. 그러나 이 책의 주요 요점 중 하나는 우리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신념을 조정할 수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본받는 방법도 조정할 수 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자신의 삶을 지배할 수 있다. 그래서 변화할 수 있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하나 고른다면 그것은 변화다.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하나 해보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내가 가진 신념은 무엇인가? 잠깐 생각해보고 지금껏 나를 한계지었던 주요 신념 5개를 적어보자.